혹시 밤에 잠 못 들고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갑자기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혹시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매달 조용히 종먹고 있는 주범이 주차장에 세워진 그 번쩍이는 새 차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남들 다 타는 차,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10년 뒤 당신의 통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오셨던 분당의 50대 박 부장님처럼 이미 수많은 분들이 자동차 가난의 늪에 빠져 뒤늦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매달 수십만 원씩 10년간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20년 전의 선택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쳐가는 바람처럼 사소했던 그 결정이 오늘의 내 저녁 밥상과 잠 못 드는 밤의 이유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한때 분당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박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깊은 주름을 감춘 채 낡은 아파트 상가 바둑기원에서 조용히 바둑돌을 놓는 박 영감이 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30년 지기 친구 이영감이 앉아 있습니다. 탁, 탁 바둑돌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는 오후.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 영감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표정이 영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나? 박 영감은 애써 웃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늙으면 다 그렇지. 어제 무리 좀 했더니 어깨가 쑤셔서 그런가. 그의 시선은 바둑판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아내와 나눴던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 관리비가 또 올랐대요.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당신 연금 나오는 날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것도 나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니 남는 게 없네요. 아내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영감은 그런 친구의 속도 모르고 눈을 쳤습니다. 자네가 20년 전에 그 삐까뻔쩍한 독일차만 안 뽑았어도 지금쯤 어깨에 파스 대신 금딱지 붙이고 다녔을 텐데 내가 그랜저 중고로 사라고 그렇게 뜯어말렸건만. 박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또 그 소리, 그 차 덕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데 자식들 데리고 주말마다 전국 팔도 안 가본 데가 없어. 그게 다 추억이지. 추억 좋지. 근데 그 추억 유지비가 월급반은 잡아먹지 않았나? 기름값에, 보험료에,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는 또 얼마나 깨졌어. 나는 자네 할부금 낼 돈 아껴서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남는 돈으론 주식이라도 한 주 더 샀네. 그게 지금은 손주 녀석 대학 등록금이 됐지. 박 영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바둑돌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같은 회사 부장과 과장이었던 시절 박 부장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최신형 독일 세단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남들 다 타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그중 100만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자동차 할부금과 유지비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번쩍이는 차는 그의 자존심이었고 가족의 행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동차세, 보험료, 타이어 교체 비용, 엔진오일 돈 먹는 하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 이 과장은 3년 된 국산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아내는 투덜거렸지만 그는 뚝심 있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겉모습에 쓸 돈으로 10년 뒤를 준비합시다. 이 차액만 꾸준히 모아도 우리 노후가 달라져. 그리고 그는 아낀 돈을 쪼개고 쪼개 펀드에 넣고 우량주를 사모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박 영감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차, 키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류뿐이었지만 이 영감은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영감은 그저 바둑판 위 제 돌이 죽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두어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우리 지연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지연이가. 뭐래요?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주말에 인사드리러 오겠대요. 순간 박영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의 결혼. 아버지라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며 두 팔 벌려 축하해줘야 할 그 소식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결혼 그럼 집은, 혼수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지.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사위 될 사람에게 번듯한 양복 한 벌 사줄 돈조차 망설여지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대요.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박영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20년 전 자동차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월 할부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십니다. 부장님, 요즘 다 이렇게 타세요. 영업사원의 달콤한 속삭임과 가죽 시트의 냄새,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아득했습니다. 그 신기루를 좇는 대가로 그는 딸의 미래에 처줄 든든한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주말이 오고 딸과 예비 사위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 마음에 들수록 박영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딸 지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저희가 모은 돈이에요. 이걸로 작은 전셋집 구했어요. 결혼식도 크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결혼 자금이라 쓰인 낡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감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감정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지연아.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멋진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결혼식만큼은 마음 편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딸은 말없이 다가와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딸의 따뜻한 위로에 박영감은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울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후회와 자책,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깟 쇠붙이 덩어리에 들인 돈의 절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차곡차곡 모았더라면, 남들의 시선보다 내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는 예비 사위에게 건네졌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일세. 우리 딸, 부디 잘 부탁하네. 다음 날, 박영감은 이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일을 모두 털어놓은 박영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자존심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영감은 말없이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깟 차 한 대가 자네 인생을 망친 게 아니야.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자네 발목을 잡은 거지. 그래도 아직 안 늦었어. 이제라도 그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 이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박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딸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내가 자네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조카한테 주는 용돈이야. 자네 딸이 내 조카나 마찬가지 아닌가. 박영감은 차마 받을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이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밖에 자네 자존심 세워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30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
나도 마음이 편해. 대신 약속 하나만 하게. 다시는 남들 눈 때문에 자네 가족을 힘들게 하지는 말게. 그게 최선인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살게. 그게 최선인가? 그 한마디가 박영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감은 오랜 시간 먼지만 쌓여있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과 자존심, 그리고 후회가 모두 담겨있는 낡은 자동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기로, 그리고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기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내와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찾기로 말입니다. 며칠 뒤 박영감과 아내는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번쩍이는 자동차 핸들이 아닌 아내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완벽한 풀옵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적한 주택가, 아담한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고 있는 최인수 씨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3년 전 평생을 바쳤던 고등학교 교직에서 명예롭게 퇴임한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소소한 전원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엔 텃밭을 가꾸거나 서예를 배우러 문화센터에 갑니다. 그의 매달 통장에는 어김없이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들어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돈입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그는 25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의 선택을 떠올리곤 합니다. 25년 전 40대 초반의 최 교사는 동료 교사인 김 교사와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고 너도 나도 서울, 특히 강남 3구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 교사는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막 분양을 시작한 잠실의 최신식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최 교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인생 뭐 있나?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폼 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 없어. 은행 돈도 능력이야. 아내 역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밤 최 교사를 졸랐습니다. 여보, 우리도 잠실로 가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선택이래요. 지금 사는 이 낡은 빌라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모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과 프리미엄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최 교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당시 월급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아들의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은커녕 식구 중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그대로 파산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의 번쩍이는 미래가 아니라 대출금이라는 거대한 족쇄에 채워질 가족의 고단한 현재를 보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던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파트가 우리 행복의 전부는 아닐세. 저기 들어가는 이자만 아껴서 우리 아들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 갑시다. 그리고 남는 돈은 20년 뒤에 우리 부부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둡시다. 그는 결국 잠실행을 포기하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과천의 오래된 아파트를 최소한의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김 교사가 매달 은행에 갚아나갈 돈의 절반을 떼어 우량주 펀드에 묵묵히 묻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달려가는 길 위에서 이게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의 용기가 바로 오늘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최인수 씨의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되어 처음 맞는 자식의 경사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비 사돈을 맞았습니다. 정성껏 고른 한정식 집에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고 그는 준비해온 작은 나무 상자를 아들 내외 앞에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아, 아가, 아비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진 못한다. 하지만 이건 너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내 마음이다. 상자 안에는 아들 결혼 자금이라고 정성스럽게 적힌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25년 전 과천으로 이사 오던 날부터 매달 꾸준히 부어온 펀드가 어느새 1억 5천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물론 예비 며느리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때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최인수 씨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던 박 영감과는 달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며칠 뒤 최인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5년 지기 친구 김 교사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잠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수야, 나 요즘 죽겠다. 작년에 은퇴하고 나니 연금 나오는 걸로는 매달 불어나는 아파트 관리비랑 재산세 감당하기도 벅차네. 집값은 올랐다는데 그림의 떡이지. 팔고 이사 가자니 자식들이며 마누라가 난리고 이걸 깔고 앉아있자니 생활이 안 돼. 아들놈 장가갈 때 손도 못 벌릴까 봐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실에 폼나는 삶을 택했던 친구는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되어 자신의 선택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인수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최인수 씨와 아내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며 끊어준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최인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외제 차키도 강남 아파트 등기권리 증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따뜻한 손과 걱정 없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노후,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옵션보다 값진 그의 인생 최고의 풀 패키지였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박 영감님의 눈물은 그냥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무려 38.2%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나라들 다 모아놓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이에요. 10분 중에 4분은 1년에 1879만 원도 채 못 버는 돈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보여주기식 소비, 그러니까 과시적인 소비 습관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박 영감님이 20년 동안 냈던 그 번쩍이는 독일차 할부금, 기름값, 보험료, 세금 같은 유지비는 그냥 돈만 쓴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만들 수 있었던 미래, 즉 기회비용을 통째로 날려버린 셈이죠. 만약에 친구분 말대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아껴서 20년 동안 연 5%짜리 상품에만 꾸준히 넣었어도 원금만 2억 4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4억 원이 넘는 목돈이 생겼을 겁니다. 그 돈이면 따님 결혼은 물론이고 두 분 노후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차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집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최 교사님 친구인 김 교사님 같은 분들이 바로 하우스 푸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것도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중년 이상 가구의 재산을 싹 다 들여다보면 그 중에 무려 80%가 부동산, 그러니까 집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내 손에 줄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한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김 교사님이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는데 해마다 꼬박꼬박 오르는 재산세 내고 아파트 관리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으니 힘드신 겁니다. 분명히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생활은 쪼들리고 자식 결혼하는데 손 벌릴까봐 눈치만 보는 상황. 이게 바로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수많은 김 교사님들의 현실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부동산 자산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바꾸거나 일부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노후 생활의 질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최 교사님의 현명한 선택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 교사님은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인가? 남들 부러워하는 시선 대신에 우리 가족의 20년 뒤 미래를 선택한 거죠. 집이라는 든든한 부동산 자산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매달 꾸준하게 펀드 같은 금융 자산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선뜻 1억 5천만 원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산 배분의 힘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모든 걸 쏟아붓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둔 것이 그분의 평온한 노후를 만든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균형 있게 가진 노년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한쪽에만 치우친 가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최선인가? 라는 친구의 질문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한 똑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돕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영감님이나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두 분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서도 맞아, 내 얘기네 하시며 무릎을 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허리 펴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덩그러니 남은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전부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현실. 또 막상 수중에 현금이 좀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저 통장에 넣어두고만 계시는 현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노년층이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길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미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 교사님처럼 평생 모은 자산이 전부 집에만 묶여 있어서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우스푸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나 재산세는 부담스러운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은 부족해서 생활이 팍팍하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걸 담보로 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아주 안전한 금융상품인 셈이죠. 자격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시고 두 분이 가진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만 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갈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평생 연금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이자를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연금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고요.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져서 연금 받은 것보다 돈이 모자라더라도 자녀들에게 추가로 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니까 자식들한테 빚을 물려줄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김 교사님처럼 집값은 그림의 떡이라며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이 주택연금이야말로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숨통을 틔워주는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관리비 부담도 덜고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도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주택연금은 바로 이 묶인 자산을 흐르는 현금으로 바꿔서 삶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무조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노후를 내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현명한 선택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 영감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당장 눈앞에 좋은 차 때문에 노후 준비의 기회를 놓치고 막상 여윳돈이 생겨도 투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금융문맹 상태.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이미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서비스입니다. 이건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기만 하면 재무 전문가가 내 현재 재무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진단해주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인 은퇴 설계 컨설팅을 해줍니다. 박 영감님이 친구 조언대로 차를 팔고 남은 월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했을 때 바로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더라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이나 각 지역마다 있는 인생이모 작지원센터 같은 곳에서도 우리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그 안에는 금융이나 자산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같은 아주 기초적인 금융 상식부터 시작해서 은퇴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 관리법,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까지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이런 교육 과정 정보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무작정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상담 서비스야말로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그냥 통장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것, 즉 굴리는 것의 개념을 배우고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바로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이나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은 더 이상 두 군 개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국가가 마련해 둔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와 무료 금융교육이라는 친절한 안내자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정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을 두드려보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굽었던 허리, 거친 세월에 패인 손마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둥지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해 저무는 창가에 비친 내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럽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박 영감님과 김 교사님의 이야기가 어찌 남의 일처럼 들리시던가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도리어 내 노후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김 교사님의 답답한 한숨, 그리고 쌈짓돈 조금 손에 쥐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망대해에 홀로 선 돛담배처럼 위태롭기만 했던 박 영감님의 후회의 눈물, 그 두 분의 모습에서 혹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내일을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분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이라는 성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얕은 지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회라는 싹을 스스로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두 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막막함과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김 교사님께서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다리를 건너 묶여있던 집의 가치를 매달 따싼 생활비로 돌려받으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으셨듯 박 영감님께서 용기를 내어 무료 금융교육의 문을 두드리고 작은 돈부터 스스로 굴리는 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으셨듯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소중한 삶의 마지막 장을 더 이상 불안과 후회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마련해준 제도들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집이 이제는 나를 위해 따스한 품을 내어주는 마지막 효도와도 같은 주택연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으로 사고 싶었던 옷 한 벌, 드시고 싶었던 음식 하나 마음 편히 누리는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생 돈 무서운 줄만 알고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던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이 나라에서 알려주는 친절한 금융교육이라는 나침반을 만나 잃어버렸던 길을 찾고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모른다는 두려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작은 용기 하나만 내면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고 야무지게 불려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자식들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을 하실 때입니다. 지난 세월, 굽이굽이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위대한 훈장입니다. 그 찬란한 훈장에 어울리는 존경받아 마땅한 노후를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그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황혼이 쓸쓸한 해 질녘이 아니라 세상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노을빛으로 물들기를 저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난달 가스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가슴 찰렁하지 않으셨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없이 평생 모은 목돈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기 30년간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퇴직금 8천만 원으로 10년은 넉넉할 거라 믿었던 69세 한 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자식들 경조사비에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졌고 고작 3년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치시면 당신의 노후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비극, 남의 이야기라고 외면하시겠습니까? 한평생 자식 걱정만 하다가 정작 내 노후는 지키지 못한 한 부부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통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장 맨 마지막 장에 찍힌 숫자가 한평생의 무게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 숫자 하나에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경기도의 한 낡은 시장 골목에서 35년간 뜨거운 국밥을 말아 팔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보다 더 뜨거운 자부심으로 평생을 버텨온 박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올해 73, 그가 굳게 믿었던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는 고작 4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씨에게는 아내 이순자 씨와 함께 35년간 운영해온 광명식당이 세상의 전부였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깍두기를 담갔다. 그의 등은 국밥 그릇처럼 굽었고 아내의 손마디는 달아빠진 행주처럼 거칠어졌다. 그렇게 부부는 아들, 딸을 번듯하게 키워냈고 6년 전 가게를 정리하며 손에 쥔 퇴직금 9천만 원은 부부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훈장이었고 성실함의 증거였으며 남은 노후를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철옹성이었다. 순자야, 이거 봐라. 앞자리가 9다 9.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팍팍 줘가면서 살 수 있겠다. 이 애비가 평생 고생만 시킨 거 이제부터라도 다 갚아줄게. 영철 씨는 낡은 아파트 거실에 대자로 뻗어 통장을 부채처럼 흔들었다. 아내 순자 씨는 말없이 웃으며 늙은 남편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들의 작은 24평 아파트에는 처음으로 돈 걱정 없는 여유와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부부의 기초연금 60여만 원은 그저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로만 여겨졌다. 9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은퇴 후 1년은 꿈만 같았다. 아들 내외에게 500만 원을 뚝 떼어 안겨주며 에어컨이라도 바꿔라 큰 소리도 쳐보고, 명절에는 손주들 세뱃돈을 두둑이 챙겨주며 할아버지 최고라는 소리도 들었다. 통장 잔고가 8천만 원대로 줄었지만 영철 씨는 개의치 않았다. 평생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이 한이었던 그에게 돈을 쓰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달콤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예기치 못한 지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은퇴 3년 차 봄, 아내 순자 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급하게 실려간 대학병원에서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며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며칠간의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로 빠져나간 돈은 400만 원에 육박했다. 영철 씨는 아내의 병원비를 계산하며 처음으로 통장 잔고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7천만 원대로 내려앉은 숫자가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다. 여보, 당신 몸이 돈보다 100배, 1000배 중하지. 돈 걱정은 하지도 마. 아직 우리에겐 든든한 성이 있자녀.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아내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 평생을 국밥을 나르며 어금니로 버텨온 그의 치아가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밥알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 찾아간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서너 개는 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님, 만 65세 이상이시라 2개까지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 3번째부터는 안 돼요. 하나에 150만 원은 잡으셔야 합니다. 결국 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가 지불한 돈은 400만 원에 가까웠다. 평생 병원 문턱 한 번 안 넘고 산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부부에게 늙고 병든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어느새 6천만 원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영철 씨는 돈을 쓰는 것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보일러를 왜 벌써 틀어? 아직 10월도 안 됐어. 그놈의 가스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쌀쌀한 가을 저녁, 춥다는 아내의 말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순자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 든든했던 철옹성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 사이로 스며드는 것은 가난에 대한 공포와 차가운 현실의 바람이었다. 막내 손녀의 결혼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찾아 나오는 길. 은행 ATM기에 치킨 잔액 5,834만 7,120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영철 씨는 처음으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9천만 원이 5천만 원대가 되기까지 고작 3년 남짓 걸린 시간이었다. 은퇴 4년 차, 비극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아파트가 낡아 우풍이 심했지만 영철 씨는 가스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았다. 순자 씨는 두꺼운 내복에 조끼까지 껴입고 집안에서도 털신을 신었다. 부부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고 거실에는 정막과 냉기만이 감돌았다. 여보, 우리 그냥 아들한테 말이라도 해볼까요? 힘들다고. 순자 씨가 어렵게 입을 뗐지만 영철 씨는 불호령을 내렸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애들한테 손 벌리는 아버지는 죽어도 되기 싫어. 아직 괜찮아, 아직. 그의 자존심이라는 마지막 성벽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벽마저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순자 씨가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것이다. 수술비와 간병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쳐 1,5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다. 영철 씨는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통장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돈을 인출하고 나니 통장에는 고작 3천만 원 남짓한 돈이 남아 있었다. 철옹성이라 믿었던 9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영철 씨는 사람이 달라졌다. 웃음을 잃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잠든 남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보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 찍힌 숫자 2,104만 5,880원을 보고 숨을 멈췄다. 1년 생활비도 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밤새 울었다. 다음날 아침 순자 씨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영철 씨 앞에 통장을 내밀었다. 여보, 이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전부입니까? 영철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아내 앞에서 그는 초라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안일했다. 이렇게 돈이 빨리 없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순간 순자 씨는 남편의 쭈글쭈글한 손을 와락 붙잡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영철 씨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온 모든 아버지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마디였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린 그냥 가난해진 겁니다. 누구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세월 앞에 가난해진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용서해요. 괜찮아요, 여보. 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영철 씨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73의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부부는 현실을 마주하기로 했다. 30년을 넘게 살아온 정든 아파트를 내놓고 인근의 작은 빌라 전세로 옮겼다. 손에 쥔 차액 1억 원은 부부에게 다시 찾아온 희망의 불씨였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찾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했다. 영철 씨는 동네 공원 청소를, 순자 씨는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부부가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은 고작 58만 원. 하지만 부부는 그 돈이 퇴직금 9천만 원보다 더 값지다고 느꼈다. 주말, 아들 내외가 아무 연락도 없이 빌라를 찾아왔다. 공원에서 폐지를 줍는 아버지를 봤다는 직장 동료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왜 저희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 믿어 오셨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에 영철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들아, 이게 사는 거다. 네 애비가 이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랑 같이 늙어가는 법을 말이다. 걱정 마라. 아직 우린 괜찮다. 부부는 이제 매달 기초연금 60만 원과 노인 일자리 소득 58만 원, 그리고 빌라 보증금에서 나오는 이자 20만 원을 합쳐 약 140만 원으로 살아간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고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 하지만 부부의 얼굴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깨달은 것이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온기가 진짜 인생의 무게라는 것을. 해질녘 낡은 빌라의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부부는 오늘도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마주 잡는다. 그 어떤 철옹성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들의 성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 나가는 남자. 화초를 가꾸는 아내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직접 내린 원두커피를 건네는 남자. 올해 68, 30년간의 동사무소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4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최지훈 씨의 평온한 일상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박영철 씨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처절함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퇴직 당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억대 퇴직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올 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 통지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훈 씨가 퇴직하던 날, 아내 은숙 씨는 걱정 반, 기대 반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요? 옆집 김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퇴직금으로 2억을 받았다는데 우리는 집 한 채랑 이 연금이 전부잖아요. 지훈 씨는 말없이 웃으며 책장 한편에 꽂아두었던 낡은 가죽 바인더를 꺼내왔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바인더였습니다. 은수가, 큰 돈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지만 꾸준한 돈은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야. 우리의 노후는 저금통을 깨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서 시작하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바인더의 첫 장에는 부부가 함께 직접 손으로 쓴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30년간 공들여 설계한 인생의 제2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 부부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녀들과 재정적 독립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 내외를 불러 앉힌 지훈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에게 재산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고자 한다. 너희의 인생은 너희 힘으로, 우리의 노후는 우리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각자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물론 너희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진 않겠다. 하지만 아비의 퇴직금을 당연한 너희 몫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음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던 아들도 아버지의 진심 어린 설명과 30년간의 계획이 담긴 바인더를 본 후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불필요한 경조사비를 줄이고 자녀들에게 주던 생활비 보조를 중단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20년간 부어왔지만 아직 만기가 남은 부부의 실손보험과 암보험료를 연장했습니다. 월 280만 원의 연금 중 100만 원은 생활비, 50만 원은 보험 및 공과금, 50만 원은 부부의 용돈과 여가비,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고요하던 부부의 삶의 파문이 인 것은 은퇴 3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아내 은숙 씨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지만 지훈 씨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가 괜히 20년 넘게 보험료를 낸 게 아니야. 당신은 치료에만 전념해.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대학병원에서의 수술과 항암치료, 예상대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2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대출이라도 아버지 친구분은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해결했다던데. 민준 씨는 당장이라도 은행에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그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카드를 내밀어 수술비를 일시불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 앞에 그 낡은 가죽 바인더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바인더 안에는 지난 20년간 납입한 보험 증서와 약관들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렴, 아들아, 이게 내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할 돈이다. 그가 가리킨 것은 보험사의 예상 환급금 내역서였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병원비의 90%가 지급되고 별도로 가입한 암보험에서 진단금 3천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부부의 부담은 200만 원 남짓에 오히려 1,000만 원에 가까운 여유 자금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목돈이 있어야 큰 병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수술비가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들어가는 생활비와 간병비란다. 이 진단금은 내 어머니가 일을 못하는 동안 우리의 생활을 지켜줄 방패고 내게 손 벌리지 않을 마지막 자존심이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바인더가 그 어떤 억대 퇴직금 통장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쌓아 올린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은숙 씨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쳤고 부부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암 진단비로 받은 돈의 일부로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초호화 패키지 여행은 아니었지만 한 달간 기차를 타고 소도시를 돌며 부부만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장을 봐서 음식을 해먹는 날도 많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을 걱정 없이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에서 온다는 것을. 어느 주말 민준 씨네 가족이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초등학생 손녀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자예요? 지훈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아주 큰 부자란다. 매일 아침 내 할머니랑 같이 눈을 뜰 수 있고 맛있는 밥을 3끼나 먹을 수 있고 우리 손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이 없단다. 그게 진짜 부자가 아니고 뭐겠니?
지훈 씨는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느덧 건강을 되찾은 아내 은숙 씨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자연스럽게 포개졌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연금 입금 알림 문자, 어떤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낡은 보험 증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최지훈 씨 부부가 30년간의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의 성이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영철 씨가 9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4년 만에 다 써버린 걸 보시면서 쯧쯧 혀를 차셨습니까? 돈 관리를 잘못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입니다. 박영철 씨 부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또 임플란트하고 고관절 수술하는데 쓴 돈만 2,300만 원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쓰는 병원비가 평균 500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더 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한 분이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을 2~3개씩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애지중지 모아둔 목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박영철 씨가 아들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 보태주고 손주들 용돈이며 결혼 축의금 챙겨주신 거 우리네 부모님들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준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다 큰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모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이 와서 손 내밀면 외면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식에게 돈을 주다 보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힘들어지는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런 답답한 현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부끄럽게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10분 중에 4분은 가난 때문에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박영철 씨처럼 은퇴하고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최지훈 씨는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돈이 더 많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바로 잘 짜인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입니다. 최지훈 씨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연금 280만 원. 이게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인 여유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통장에 몇억 원이 있어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면 충동적인 지출도 막을 수 있고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3층으로 든든하게 연금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선제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최지훈 씨 부부가 아내의 암 치료비 2천만 원을 어떻게 막아냈습니까? 바로 20년 동안 꾸준히 부어온 실손보험과 암보험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진단금까지 받아서 여유 자금까지 생겼죠. 이제는 아프면 돈으로 막는 시대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곧 내 경제 수명과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 미리미리 보험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최지훈 씨는 자식들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은 없다. 이게 바로 재정적 독립선언입니다.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자식들도 정신 차리고 독립하고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은퇴 후의 시간을 외롭지 않게 채워나갔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은퇴라는 건 퇴직금 통장에 찍힌 마지막 숫자, 그 목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올린 나만의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철 씨의 9천만 원은 아무런 방어벽 없이 쌓아올린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렸지만, 최지훈 씨의 월 280만 원 연금은 작아 보여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노후 시스템을 점검하고 튼튼하게 설계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영철 씨의 퇴직금 9천만 원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까요? 바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나라에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크게 깎아줍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의 충동적인 소비를 막고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죠. 또 박영철 씨가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면서 손에 쥔 1억 원도 결국엔 사라질 돈이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돈을 받는 건데요. 집이라는 묶인 자산을 살아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55살이 넘고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씨 부부가 용돈 정도로 생각했던 기초연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이 돈이 부부 합산 월 60만 원에 가깝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월 50에서 60만 원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참여하면서 무력감이나 우울함을 이겨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노인복지관에 가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결국 전문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금이나 집 같은 자산을 매달 통장에 돈이 찍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자산의 연금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목돈은 아껴 써야 할 관리의 대상이지 마음껏 써도 되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철 씨 부부를 쓰러뜨렸던 갑작스러운 의료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심근경색, 임플란트, 고관절 골절처럼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나갈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최지훈 씨가 보험으로 이걸 막아낸 것처럼 우리도 국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고관절 수술 후에 간병과 재활이 필요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오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비용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니 간병비 부담이 확 줄어들죠. 또 가장 두려운 질병인 치매는 각 지역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와줍니다. 검사부터 치료비 지원, 기저귀 같은 물품 지원까지 해주니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한 해 동안 번 돈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면 나라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일부를 지원해주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낸 병원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선을 넘으면 그 넘어선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암처럼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노년기 의료비는 막으려고 애쓰기보다 잘 관리해야 한다고요. 젊을 때 실손보험 하나쯤은 꼭 들어놓고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 꼬박꼬박 챙기는 게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 혼자 앓지 말고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최지훈 씨처럼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 선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같은 제도들이 바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는 물리적인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적이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결국 그게 자식을 돕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삶의 지혜와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박영철 씨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지켜줄 체계의 부재가 빚어낸 문제입니다. 반면 최지훈 씨의 안정된 노후는 월급 액수보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라는 튼튼한 체계 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우리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그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모래성이 아닌 철옹성 같은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강줄기, 굽이굽이 흐르다 바다를 만나는 저녁처럼 숨가쁘게 달려온 언덕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땀으로 빚고 눈물로 다져온 단단한 땅 위에 이제는 고요한 꽃 한 송이 피어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노후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 한 채를 손에 쥐었지만 거친 파도 앞에 힘없이 쓰러져간 박영철님의 모래성 같은 노후,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작은 돈들을 엮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린 최지훈님의 철옹성 같은 노후. 두 분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그저 막막하고 불안한 시간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침내 찾아온 평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길 원하십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삶의 책무를 다해오신 당신께서 어찌 노년의 문턱에서 눈물 짓고 좌절해야 한단 말입니까? 박영철님의 이야기는 결코 그분 혼자만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으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둔 수많은 제도들은 그저 빽빽한 서류 속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불안한 밤 홀로 지새우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평생 살아온 정든 내 집이 이제는 매달 나에게 효도하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이 되고 젊은 시절 땀 흘려부었던 국민연금이 노년의 품위를 지켜주는 고마운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적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만 일하란 법이 있습니까? 작은 일자리 하나가 그저 돈 몇 푼이 아니라 녹슬었던 삶의 기름칠을 하고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어주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병마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수많은 의료 제도가 아직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 등을 두드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자식에게 손 내미는 미안함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고된 인생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오롯이 아끼고 사랑해주라는 국가의 배려이자 우리 사회가 당신께 보내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에 있는 주민센터, 구청, 복지관의 문을 용기 내어 두드려 보십시오. 그 문턱을 넘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모래성을 철옹성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후는 결코 저물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의 수고로움 끝에 마침내 얻어낸 가장 빛나고 존중받아야 할 황금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황금빛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